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손에 든 낡은 가방 하나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누가 나에게 66의 삶을 어떻게 보낼 건지 물었다면 조용한 방에서 햇살이 벽을 스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평온한 나날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 차 안에서 와이퍼가 끽끽대는 소리를 들으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내 뒤에 있는 집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연이의 집 현관 불빛은 따뜻하고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곳은 내가 지연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무릎이 까졌을 때 뽀뽀해 주던 곳이었다. 지연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할머니 영원히 곁에 있어줄 거지 라고 물었던 곳, 그때 나는 약속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 시절엔 세상 그 무엇도 내 약속을 깨뜨릴 수 없을 거라 믿었다. 약속이란 게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 참 우습다. 몇 시간 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늘어선 집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잠든 가족들.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 순간의 유일한 증인은 빛뿐일까?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상민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지연이를 위해 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연이에게 매달리거나 줄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겠다고. 도움이 되는 어머니 부담 없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한동안은 내가 정말 그랬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관리해야 할 대상, 참아내야 할 존재 사진에 가장자리로 밀려난 더 이상 자리가 없는 존재. 나는 이 말을 핸들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지고 소속감이 노력 없이도 주어지던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시보드의 시계는 새벽 2시 11분을 깜빡였다. 여기 영원히 있을 순 없었다. 아침이 오면 이 새로운 삶의 첫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할 터였다. 그들의 삶에서 나를 밀어낸 건 한순간이 아니었다. 창틀에 먼지가 쌓이듯 조용히 쌓인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이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다독였다. 지연이가 저녁 식사 때 나를 지나쳐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이 아니라 그냥 딴 생각에 빠진 거라고. 선우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는 건 바쁜 일상에 치인 남자의 버릇일 뿐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고 모습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처음으로 뭔가 달라졌음을 느낀 건 지연이의 생일날 밤이었다. 지연이는 좋은 그릇을 꺼내놓고 은식기를 반짝이게 닦아 식탁을 차렸다. 식탁엔 의자 6개가 둘러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감자 샐러드를 들고 들어왔을 때 내 자리는 없었다. 어머, 엄마. 지연이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애들 테이블에 앉아줄래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쪼그라들었다.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돌아오니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선우의 낮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지연이의 밝고 맑은 웃음. 나는 현관의 어둠 속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언제부터 내가 그들의 따뜻한 농담에 초대받지 못하게 됐는지 생각했다. 그 후로 그들은 나를 잊는 게 더 쉬워졌다. 엄마, 이번 명절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그들은 이미 밥을 먹고 말없이 나가버린 뒤였다. 나는 내가 과민하다고, 내가 더 도움이 되고 더 조용히 있으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되뇌었다. 그래서 나는 지연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건을 개켰다. 식료품을 채워 넣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뻣뻣해져도 필요로 여겨지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게 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대놓고 말해준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나는 몰랐다. 그날 저녁 비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신맛이 공기를 채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후 내내 중고품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하느라 무릎이 욱신거렸다. 따뜻한 목욕을 하고 작은 방에서 램프를 켜고 앉아 여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문을 열기도 전에 직감했다.
현관 불빛이 켜져 있고 난간에 내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비닐봉지 3개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순간 나는 핸들을 꽉 쥐고 멈췄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차고를 정리한 걸지도 실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가보니 마스킹 테이프에 적힌 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은혜, 겨울옷 사진 이불. 내 삶이 마치 아무 의미 없던 것처럼 정리되고 포장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지연이가 나왔다. 그 표정은 아이들이 거실에 진흙을 묻혔을 때 짓던 정중한 짜증이 담긴 얼굴이었다. 엄마 지연이가 배를 감싸며 말했다. 미안해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나는 지연이를 지나쳐 주방을 보았다. 선우는 물 한 잔을 들고 카운터 옆에 서 있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다. 엄마가 예전처럼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연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얇아졌다. 아이들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계속 엄마를 지원하는 건 지원. 내가 지연이를 열병 속에서 안아주던 그 모든 날들 집을 사도록 보태준 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던 시간들이 그들이 이제 지친 일시적인 호의에 불과했다는 듯이 지연이가 뭔가 더 말해주길 그 한마디로 상처를 덜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지연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비닐봉지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고 조용해졌다. 비를 맞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리가 나를 떠나게 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다. 나는 생각 없이 차를 몰았다. 와이퍼가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고 뒷좌석의 가방은 커브를 돌 때마다 흔들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평창 호수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에 들어서 있었다. 상민이와 내가 지연이가 어릴 때 일요일마다 찾던 곳이었다. 호수 옆에 차를 세우고 지연이가 물가를 뛰어다니며 팔을 벌려 하늘을 끌어안으려 했던 때. 나는 그때와 같은 자리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고요가 무겁고 단단하게 나를 덮었다. 글러브 박스에서 몇 년째 가지고 다니던 마닐라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삶의 조각들이 있었다. 호수 옆 오두막의 소유권 문서, 아직 내 이름이 반쯤 적혀 있는 서류. 그 집을 샀던 날 현관에서 찍은 사진, 우리의 미소는 넓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상민이가 폴더에 끼워 넣은 쪽지, 그의 둥글둥글한 글씨로 적힌 문장. 삶이 차가워지면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갔다. 상민이가 이걸 주던 밤이 떠올랐다. 언젠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가까울 거라 생각했다. 서류를 치우고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지연이가 졸업하던 날 손바닥이 얼얼얼할 때까지 박수를 쳤던 순간, 선우가 직장을 잃었을 때 지연이가 울며 전화했던 밤,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때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던 때, 내가 지연이를 먼저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그게 감사보다 오래가는 무언가로 보답받을 거라 믿었던 때, 좋은 어머니란 희생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계속 주기만 하면 언젠가 내가 충분해질 거라고. 하지만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차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어떤 빚은 갚아질 운명이 아니었다. 어떤 사랑은 이미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절대 충분할 수 없었다. 첫날 밤 나는 호수 옆에 주차한 차 안에서 맞은편 오두막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사는 이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까 생각했다. 새벽이 되자 나는 마을로 들어가 감리교회 뒤에 차를 세웠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지연이의 얼굴이 문간에 떠올랐다. 연습된 동정의 표정. 이틀째가 되자 나는 루틴을 만들었다. 주유소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하고 손을 따뜻하게 들 싸구려 커피 한 잔을 사고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아무도 묻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밤이면 오래된 식료품점 뒤에 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무도 나를 눈치채지 못할 곳에 뒷걸음으로 주차했다.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눈을 감았다.
지연이의 13살 때 내가 사준 침대에 자기만의 방을 달라고 조르던 그 침대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지연이가 내 팔을 붙잡고 엄마는 항상 나를 돌봐줘 라고 했던 그 말. 지연이가 그 말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약속이 늘 그렇듯 희미해졌는지 궁금했다. 10번째 밤 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무릎은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렸고 허리는 뻣뻣했다. 하지만 그 어떤 아픔보다 더한 건 침묵이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나를 찾는 사람조차 없었다. 11번째 아침 아퓨리에 서리가 낀 채로 눈을 떴다. 이불을 덮고 덜덜 떨며 입김으로 공기가 흐려지는 걸 보았다. 이런 밤을 또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마을로 돌아가 도서관 옆에 차를 세웠다. 히터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쯤 손은 얼어붙어 있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방을 알아보려 매레했다. 하지만 받은 편지함을 열자 눈에 들어온 건 국세청의 통지였다. 메일을 클릭하기도 전에 속이 울렁였다. 실수일 거라고 무시하면 사라질 행정착오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는 분명했다. 지연이와 선우가 2년 연속 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며 세금 공제를 받아냈다. 스크롤을 내리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받은 수백만 원의 공제액을 읽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돈이 그들이 나를 집에 두었던 이유였다. 나는 문서를 인쇄해 무릎에 올려놓고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지연이의 눈길이 나를 스쳐 지나가던 순간들, 내가 과민하다고 스스로를 탓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나는 아무것도 상상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내게서조차 빼앗고 있었다. 사서가 어깨를 두드리며 도움을 줄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건물 안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였는지 환영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했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일어섰을 때 무릎이 뻐걱거렸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키가 커진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갈 곳을 알았다. 나는 마을을 벗어나 마지막 주유소를 지나 군 경계를 알리는 빛바랜 표지판을 지났다. 하늘은 낮고 잿빛이었지만 날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가방 안의 폴더와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진실만이 머릿속을 채웠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기억 그대로였다. 비에 패인 깊은 고랑도랑 옆에 부들 한쪽으로 기운 우체통. 차를 세우고 엔진이 식으며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곳은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삼나무와 오래된 꿈의 냄새가 났다. 상민이가 떠난 뒤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 지연이와 새 삶을 꾸렸다고 믿으며 이곳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거짓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가방을 탁재 올리고 구석에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상민이가 약속대로 남긴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원래의 소유권 문서, 우리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 마지막 장에 접힌 그의 쪽지. 삶이 차가워지면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손으로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그의 단단한 필체를 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니었다. 상민이는 내가 아무도 빼앗지 못할 무언가를 갖도록 준비해 두었다. 이 오두막의 절반은 여전히 내 것이었다. 지연이와 선우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을 담보로 썼다면 그들의 안락함은 그들이 온전히 소유하지 않은 것 위에 세워진 셈이었다. 나는 트렁크를 닫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았다. 가슴에 자리 잡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명료함이었다. 나는 그들이 다시 나를 보게 할 방법을 알았다. 바로 차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림자가 바닥을 스치고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할 때까지 오두막에 머물렀다. 몇 주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상민이의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핸드폰을 켜고 상민이가 떠나기 전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도연 기자는 그때는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이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자가 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는 말했다. 만날 곳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제주 시내의 식당 부스에 마주 앉았다. 나는 모든 서류, 모든 영수증,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다. 그는 끼적이며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은혜 씨, 이걸 공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기게 돼요. 일주일 뒤 내 얼굴이 저녁 뉴스에 나왔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흘렀다. 우리 은퇴한 간호사 가족의 재정적 학대 주장. 나는 오두막에서 혼자 뉴스를 보았다. 손을 꼭 쥐어 손마디가 아플 정도였다. 그들은 내가 차에서 잤던 밤들, 지연이의 삶을 꾸리도록 도왔던 세월, 내가 결코 나누지 못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내보냈다. 녹화된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끄고 방을 채운 고요를 느꼈다. 후회나 부끄러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워하는 익숙한 아픔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오직 안도감 뿐이었다. 그들은 내게서 너무 많은 걸 빼앗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 이 진실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 새벽이 오기 전부터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의 번호가 화면에서 깜빡였다. 나는 결국 핸드폰을 엎어놓고 울리게 두었다. 나중에 음성사서함을 확인했을 때 지연이의 목소리는 자신의 공황 속에서 갈라졌다. 엄마 우리를 망신시켰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었다. 오후가 되자 내 이야기는 온통 퍼졌다.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가 용감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내가 명절과 생일 파티에서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식료품점에 들어갔을 때 낯선 여성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잘하셨어요. 그 말은 처음엔 낯설었다. 더 강한 누군가에게 어울리는 말 같았다. 그러다 그 말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 말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오두막 현관에 낡은 이불을 두르고 앉았다. 지연이의 집에 들이운 친묵 이웃들에게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지연이의 모습,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려는 선우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짊어지지 않았다. 하늘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걸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완전히 나만의 고요함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그들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맑은 눈으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리 건너에 차를 세웠을 때 집은 낯설게 보였다. 모든 창문이 밝게 빛났다. 마치 밝음만으로 질문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듯이 지연이가 먼저 나왔다.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머리를 뒤로 묶어 폭풍을 대비하는 듯했다. 나를 보자 현관에서 멈췄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넜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반항처럼 느껴졌다. 지연이는 내 눈을 마주하려 했지만 결국 시선을 땅으로 떨궜다. 엄마 지연이가 속삭였다. 제발 안에서 얘기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어. 선우가 지연이 뒤에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하고 잿빛이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외면했을 때 이미 선택을 끝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그 숨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다. 너희가 내게 가르쳐준 게 있어. 내가 말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그저 의무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걸 짊어지지 않을 거야. 잠시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지연이가 손을 들어 나를 잡으려는 듯했지만 결국 손을 떨어뜨렸다. 나는 뒤돌아 차로 돌아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내 남은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날들은 다르게 느껴진다. 오두막에서 깨어나면 햇살이 마루를 비스듬히 비추고 소나무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공기를 채운다. 현관 뒤에 작은 텃밭을 시작했다. 지금은 토마토와 허브뿐이다. 아침이면 흙을 만지며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하고 만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람들은 여전히 연락해온다. 교회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매주 편지를 보낸다.
낯선 이들이 인터뷰를 받다며 내 이야기가 그들의 조용한 상처를 떠나게 할 용기를 주었다고 써보낸다. 가끔 지연이를 생각한다. 그 밝은 주방에 앉아서 내가 그녀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이던 밤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며 졸업 파티 드레스를 밤새 꿰매던 때를 기억할까. 지연이가 그걸 기억하기를 내가 한 모든 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더 조용한 형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 저녁이 선선해지면 상민이의 낡은 이불을 두르고 현관에 앉아 물 위로 빛이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